자, 남북전쟁 끝나고 미국의 2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제 철도는 다 깔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영국의 사회진화론 적용할 때는 영국이 이제 제국주의를 합법화했다면 미국의 사회진화론이 적용된 진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남북전쟁 끝나고 노예노동 끝났어요. 예, 남북경제가 이때부터 바탕이 돼요. 왜냐하면 노예로 돌아가던 동네였는데 이제 농장도 버리고 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흑인들은 아직 북부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미스트레스, 이제 남북 그 플랜테이션 미스트레스인데 그냥 버지니아 미스트레스로 했어요. 남부 기부인들에게는 이제 남부 기부인들은 원래 기본적인 업무 자체가 흑인들에게 성공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기본적인 업무였습니다. 개신교가 기본적으로 사제들에게 속지 말자, 직접적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접근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제들이 우리를 농노로 만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이제 남부 기부인들이 똑같이 흑인에게 했고, 애초에 흑인에게 글자 가르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은 평등주의적 북부 개신교를 받아들였어요. 북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영적 평등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흑인을 해방시켰으니까 이게 미국 남부 바이블 벨트의 계기가 됩니다. 참고로 KKK도 이 남북전쟁 끝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해산하고 계속 다시 되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건데, 남부는 2등 시민이라는 자존심 구기는 현실이랑 노예 노동이 끝난 경제적 붕괴가 함께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궁금하시면 보면 되고, 예. 자, 남북전쟁이 끝났으니까 공화당 장기 집권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65년부터 1885년까지 공화당의 장기 집권 시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시기에 증기기관, 섬유관이라 전기상용화, 화학산업, 철강산업, 뭐 자동차산업, 대량 생산체대, 이런 2차 산업혁명이 이때 일어납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그 이전에는 이제 철도 버블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철도 버블도 끝났고, 서부 이제 철도가 연결되고, 그래서 북부식 정책이죠. 보호무역주의하고, 이제 제조업 키우고, 산업자본주의 키우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청교도들은 드디어 버지니아를 이기고 주도권을 잡습니다. 독립전쟁에서도, 그 다음에 미영전쟁에서도 버지니아주 위주로 주도가 되었지만은,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기고 이전에 버지니아 사람들을 몰아내고 주도권을 잡아요. 이건 산업,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핵심 중심지가 뉴욕으로 점점 옮겨갑니다. 그래서 산업화를 바라는 보호무역주의, 국경 있는 경제학을 추구했다. 제가 전에 누누이 자주 말했죠. 미국이나 그 독점을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독일은 자유무역을 한 적이 없고 자유방임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줬죠. 특히 혜택을 많이 준 게 철도에 보조금을 많이 줬고, 그게 지역 단위로 또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이전처럼 서부 개척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제 이거 전에는 서부 개척을 반대하는 북부의 이미지였는데 서부 개척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철도를 깝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식 철도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아가 해결이 됩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것 때문에 글로벌 농산물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기업주의 정책이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진행한 이 정책은 당연하게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취하고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면 독점을 만들죠.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특혜와 이권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패도 만들어요. 그래서 전에 말했듯 자유방임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자유방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경유착을 했지. 그래서 독일과 미국은 산업화 단계에서 집중 투자를 했고요. 보호무역주의를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주의를 반대로 적용했어요. 즉 자유무역주의, 자유방임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릴 때 사회교과서에서 또 애덤 스미스의 논리를 적용해서 독점이 일어났다고 배웠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정치적 교과서였고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말한 사람이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클리브랜드가 잠깐 등장하고 친기업 정책을 하는 대신에 일단 중도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관세 인하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남부 쪽에 이제 농산물도 잘 많이 팔릴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근본이제, 이제 금리 인상이죠. 근본이제를 지지했고 당시에는 금리를 상승시키는 디플레이션 정책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나라에서 나오든 철도 버블 붕괴가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클리블랜드 2선 때는 이제 좀 인기를 잃어요. 그래서 철도 파업이 진행되고 철도 노조는 뭐 글로벌 장기 불황기의 후반기와 겹쳐가지고 대단히 미국도 디플레이션의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JP 모건이 이 경제 공황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 당시 연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디폴트가 날 위기였는데 근본이제를 했기 때문에 금을 되돌려 두지 못할 정도의 디폴트가 날 위기였는데 JP 모건이 나서가지고 자기 신용으로 금을 되돌려줘요. 그리고 그때 그 돈을 빌려준 게 로스타일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JP 모건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연준이 만들어져요. 이 당시에 도금귀족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데 이 독점 자본가들도 엄밀히 말해서 악의를 가진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글로벌로 보면은 제국주의 집중 투자 독점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의 경제학이랑 좀 맞진 않은데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직까지 패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서 거대한 독점 기업을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 집중 투자를 하는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거대한 독점 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여력 때문에 중산층이 성장한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독점 기업들이 공기업처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실적주의나 뭐 제대로 된 관료제가 형성되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여전히 역관제로 돌아가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인맥으로 채용하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데 제국주의 집중 투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거대한 독점 기업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막는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했고, 독일이나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게 1893년에 그 장기 불황 시기에는 블록 경제, 그 다음에 1920년대도 블록 경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블록 경제에서 큰 기업이 있으면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이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사실 대기업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강경 진압에 대해서도 엄밀히 말해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때를 이야기할 때 노동운동의 강경 진압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 아나키스트들이 특기여가지고 노동운동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계파들 중에 이제 무정부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당연히 국가 전복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치인 폭탄 테러와 기업가 암살 등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사회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아나키스트들의 행동에 의한 선전이라는 가치하에 뭐 헤이마켓 폭탄 투척, 뭐 맥킨리 대통령 암살, 대통령도 암살해요. 그리고 여러 정치인 대상 우편 폭탄, 월스트리트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헤이마켓 폭탄 투척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나키스트들이 일으킨 건 아닌데 이제 어떤 폭탄, 그 아나키스트들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폭탄 테러를 그럼 도대체 누가 했는가? 이 당시의 노동운동은 언제든 그냥 누가 하나 들고 와가지고 폭탄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상태입니다. 시작할 때는 평화로웠으나 누가 하나 들고 와서 폭탄을 딱 당기고 이게 아나키스트의 혁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폭탄 테러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암살되고 정치인도 우편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시기에 노동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모두 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국제적인 테러를 일으켜 왔고 미국도 일으킨 것뿐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민자들로 이런 아나키스트들이 들어와서 테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여러 가지 범죄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민자들 통해서 통한 그 범죄 문제가. 그래서 항상 이민자를 받아들일 때는 어느 정도 통제될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기 산업화 그리고 정부의 집중 투자, 제국주의 시절의 친기업 정책만큼
노동자나 이민자 보호법도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고 뭐 멀쩡하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뭐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잘 안 알려진 이유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헤이마켓 사건 처음 들어볼 건데, 사실은 이걸 아나키스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는데 다른 테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전히 도금귀족이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좀 그래요. 저 당시에는 언론도 좀 부패 있었거든요. 그걸 밑에서 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개입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기간 산업화의 미국 버전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영국이 1850년에 겪어내던 곡물법 문제를 미국 버전, 즉 산업화 버전으로 겪어냈어요. 영국은 농업이 독점이었으나 관세 장벽을 세운 미국과 독일은 산업 자본의 독점이었습니다. 영국은 농업을 독점하는 걸로 곡물법을 넣었죠. 미국과 독일은 산업 자본을 독점시키고 자국 내에서 돌리기 위해서 관세 장벽을 걸었죠. 그 차이 말고는 없습니다. 즉 누가 봐도 자유방임과 자유무역을 하지 않았어요. 곡물법을 그냥 그대로 산업 자본에 적용시킨 겁니다. 즉 원인은 똑같아요. 규제 그리고 보호무역. 그래서 규제란다. 그 자국 기업 지원 그리고 보호무역.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거를 어릴 때 사회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독점 문제가 생겼다. 전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했고 저 당시에 정경유착과 여관제가 일상이었고, 그리고 저게 이렇게 보여져 있잖아요. 저 이민 노동자 기반의 정치 보스가 있고 기업가 기반의 정치 보스가 있고, 그게 지역별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탄압당할 정도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지금 현대 중국이 겪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지금 중화공업 넘어서서 이것을 남아도는 대량 생산 체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국 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면서 정부 은행 기반으로 키우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배 작업이 하루아침에 될 만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 동시에 공동부유를 외치다가 지금 중국의 GDP 성장이 전부 조작이라는 이야기가 꽤 많거든요. 실제로 과거 경제를 컨트롤하던 리커창 총리조차도 지방정부가 다 조작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전기 사용량이나 화폐량이나 이런 물류로 판단을 해야 된다. 대체 GDP를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잡으려면 큰 정부가 수반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이 시기에 기술력형으로 급속도로 고성장을 합니다. 왜냐? 2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기죠. 이때 1890년에 제가 이 이전에 말한 거 철도 버블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거의 종료됐고, 이때 2차 산업혁명, 독점기업을 때리니까 2차 산업혁명이 급성장합니다. 왜 그러냐? 글로벌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들어서 미국에 창업해요. 벨 연구소라든지 로키트 마틴의 캘리포니아도 이제 확장이 있어서 로키트 마틴이라든지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창업해서 전기 발명은 영국이 제일 먼저 했지만은 전기 대중화는 그 넓은 미국이 먼저 했습니다. 그게 진보주의, 바꿔 말하면 혁신주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 시기 보면 기업의 독점, 정부의 부패, 당연히 이제 기업의 독점과 정부의 부패는 큰 정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죠. 계획 경제를 할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가 디플레이션이 되면은 이제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고 재고는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 떨어집니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거죠. 그게 노동자의 착취, 그리고 도시 빈민, 환경오염, 그간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언제다? 1950년대 영국의 문제잖아요. 이게 70년대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서 중산층은 그리고 1890년은 이제 철도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되고 우리는 개척이 끝났다라고 하고 기아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는 시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1870년에 해결했고,
그래서 독일과 미국의 국경 있는 경제학, 계획 경제의 부작용들입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도 겪었고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결과지 이것들은 원인이 아니에요. 큰 정부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들이죠. 기업의 독점과 정부의 부패, 그리고 이것들 전부 다. 그래서 원인은 보호무역주의와 규제 없는 기업의 성장이죠. 뭐 규제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돈을 때려 맞춰서 보호무 특혜를 주는 이런 성장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자유무역주의와 귀족 젠트리 계층이 경영진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느 정도 독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오히려 귀족들이 돈이 없었죠. 반대로 정부의 부패는 공무원 자리 매매, 역관제가 흔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 보조금, 토지와 같은 특혜 계층, 토지 같은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규제 리베이트,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정치 기계, 정치 보스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폴리티컬 머신이나 아니면 폴리티컬 보스라고 하는데, 각 지역에 보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몇몇 그룹도 있고. 이거 뭐? 로비 시스템의 기원입니다. 미국의 로비 시스템이 여기서 왔어요. 이 부패 시절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현대화 되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채널이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돈 내라. 식으로 된 겁니다. 당시 뉴욕에는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태머니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쉽게 억압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이 태머니홀이 뉴욕에서 제일 큰 정치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민자들 위주로 이루어졌고 주로 아일랜드계들이었어요. 뉴욕과 뉴저지에는 이민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지보스 시스템은 여기 플랫 머신, 톰 플랫이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이쪽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였더라? 지역이 어쨌든 이쪽은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보수 시스템이 지역 단위로 다 다르고 정당 단위로 달라요. 그래서 미국의 지지 선언은 이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딥스테이트하고도 달라요. 딥스테이트는 음지에서 컨트롤하는 거고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그리고 지지 선언하고 표 지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의 이지보스 같은 경우는 철도회사의 긴밀한 관계에서 산업자본과 관계가 되고요. 태머니홀은 이민노동자 기반으로 성장해서 제일 컸어요. 오바마도 자기가 아일랜드 피가 흐르고 있다. 트럼프도 아일랜드는 무조건 들렀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미국 정치계에 아일랜드인 영향이 큰 이유가 이겁니다. 태머니홀. 여기서부터 쭉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태머니홀은 부당이득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어느 나라든 노동자끼리 뭉치면 얼핏 보면 좋아 보이는데 부패와 부당이득의 온상을 이어져요. 제가 그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한번 하긴 할 겁니다. 이제 올해 정부 처리 취업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이게 뭐다? 특혜와 표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건 딥스테이트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하 금융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지하에서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시작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대놓고 투명하게 지지 선언을 해요. 어디서 시작을 됐든 대놓고. 그래서 로비 사회가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 보수 시스템이 한창이던 시절이고요. 로비 제도화는 192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이 태머니홀을 참고로 무너뜨린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현대 로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간간히 보면 있잖아요. 민주당계 지지이긴 한데, 간간히 보면 대통령들이 민주당계가 당선이 되거든요. 공화당 장기 집권 시기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뉴욕주 출신들이에요. 클리브랜드, 그 다음에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우드로 윌슨, 뉴저지. 이 특징들이 뭐냐면요, 저 정치 보스 시스템을 적당히 이용했다가 저거 자기 뉴욕주 주지사일 때 개혁을 했거나 아니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조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언론도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얘는 좀 깨끗한가? 그 생각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얘는 좀 정직한가 깨끗한가? 부패가 한창 있을 때
자기네 지지하던 정치 보스를 부패의 온상처럼 생겨서 공격을 하면은 거기서 당선이 돼요. 그게 뉴욕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일입니다. 그래서 뉴욕 주지사들이 당선되는 이유가 이거고, 이때부터 케네디도 그렇지만 무슨 비상 상황이 있어도 뉴욕 시장과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주와 같은, 이제 뉴욕주가 이 당시 전국구의 탑이기 때문에 뉴욕주와 뉴저지가 여기가 정책이 결정이 되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도 뉴저지 주지사. 그래서 공화당의 핵심지, 그 외에는 공화당의 핵심 지역인 오하이오주 이렇게죠. 이때 마커스 한나라는 사람이 오하이오주 정치 보스 시스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주의 시기에 모두 이제 이거 지원받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뉴저지에 부패를 척결한다? 그러면 이 기록이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미쳐요. 기업가 이민자 노동 대립 해결. 그리고 근본이제냐 음본이제냐. 이상한 날에 앨리스가 그 금색 길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근본이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공화당은 보호무역을 희망하고요. 민주당은 이민자고, 남북 쪽에 있다면 자유무역, 북부 쪽에 있다면 보호무역으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더욱더 당선되기 어려웠죠. 1890년대 이후가 되면은 이제 도시화 산업화가 점점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 노동자가 더욱 중요한 표가 되었습니다. 즉 남부 자유무역 이쪽 지역이 민주당에서 힘을 잃어가고 북부 민주당계가 더욱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민주당 당선을 하면은 클리블랜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산업자본과 이민자의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사실 클리블랜드 대통령 그 관세 인하시키려고 했고요. 우드로 윌슨은 이제 전쟁 기미에 맞춰가지고 대놓고 관세를 인하하고 그 부족한 관세만큼 소득세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 인류 최초의 누진 소득세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최초는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현대 정부에 적용되는 그 누진 소득세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인하하려고 했고, 시어도 루즈벨트는 곤봉 정치라고 해가지고 양쪽 다 두들겨 패서 국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부터는 슬슬 이제 제국주의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기업이고 노동자고 테러 일으키면 뭐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해? 그럼 기업도 때리고요. 너네 이거 독점하고 있어. 사람들 불편해? 때리고요. 노동자 저 테러 일으켜? 때려요. 그러니까 파업하다가 뭐 자본 부수거나 암살하거나 이러면 다 때려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노동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만든 사람도 이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즉 뭐 안정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냥 정당한 권리만 가져가라. 딱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걸 먼저 이해하고 단순히 이제 특정 정치 쪽 입장에서 넘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블록 경제로 돌아가던 시기였고 제국주의 집중 투자 시기였대. 아직 경제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됐던 시기에 저런 식으로 하면은 한 국가가 잘 버틸 수 있구나. 그러면서 독점 기업이 공기업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JP 모건에 오히려 연준 역할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한 국가의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중산층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습니다. 그 이민 노동자들에게 아나키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정치 집단도 형성하고 뉴욕주의 가장 큰 정치 집단이었고, 각각도 언론도 거기에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가 부패된 상태였고요. 오히려 그 노동자 집단이 부패의 온상으로 여겨졌어요. 오히려 이지보스 시스템은 생각보다는 깨끗하다 이렇게 오히려 여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다 때려잡았어요. 혁신주의 시간에는. 특히 시어도 루즈벨트가 곤봉정치로 자국에도 때려잡고 외국에도 때려잡았어요. 보통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는 멀로 시스템에서 의존하는데, 정확히 하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는 접근하지 말라. 유럽은 개입하지 말라. 요런 식으로 남아메리카 위주로 접근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도 접근을 했고요. 사실 중국에 물건을 팔려고 접근한 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제국주의는 시장을 찾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제국주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가스라 테프트 조약도 이때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테프트가 그 다음 이제 대통령이 되죠. 자, 2차 세계대전에 민족 자결주의로 3.1운동을 촉발했다고 유명한 우드로 윌스입니다. 요 사람 제가 보기에는 사회자유주의 성향이에요. 사람들이 사회주의랑 사회자유주의랑 은근히 헷갈리는데, 사회주의는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걸 경쟁하는 시스템이고요. 자유주의잖아요. 그리고 사회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좀 복지가 되어 있는 자본주의를 희망하는, 즉 자본주의의 다른 갈래입니다. 사회주의의 다른 갈래 중에는 아나키스트도 있고 그냥 원래 국가사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사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데 좀 복지가 있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딱 이 정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요 시대쯤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이 요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딱 좀 좌파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딱 중간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관세법,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연방소득세를 높입니다. 낮아진 관세를 연방소득세를 충족한 거죠. 1차 세계대전이니까 특히나 더더욱 그랬죠. 식량을 전 세계에 수출했어야 됐으니까. 이 당시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통망이 해결된 이상 더 이상 굶는 게 없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흑인들이 치킨을 먹었거든요. 근데 닭날개나 닭다리가 뼈가 있다고 가성비가 안 좋다고 흑인들에게 던져줬을 정도로 식량이 남아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 식량을 제공합니다. 이러면서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식량 안보도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여기 밑에 안 나오는데 하버트 후보라는 공화당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도 엄청나게 칭송할 정도로 그 하버트 후보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안타까운 점은 자기 때 대공황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 해결책을 모르는. 그리고 연방준비회가 설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준이 이때 만들어서요. 그리고 독점금지법 통과시키고 민족 자결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남미 제국주의 트렌드는 그대로 따라서 이제 뭐 남미에는 개입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제외하면 큰 정부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우드로 윌슨조차도. 당시 제정된 연도별 소득세인데 제가 이거 파일 올려놨어요. 미국의 역사상 소득세인데 없었거든요. 1895년부터 1912년까지 우드로 윌슨 때부터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거 쓱 보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확 올라가는 거 보여요. 참고로 미국의 세금은 우리나라 세금과 가장 큰 차이는 미국은 세금에다가 인플레이션 적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인플레이션 적용 안 하거든요. 그거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런 거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선 사실 배당 투자하기엔 대단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부동산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이유를 뻔히 알 것 같아요. 월세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그게 올라가면 남는 돈만큼 월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안정적으로 수익 나올 게 월세 말고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들어보면 민주당이잖아요. 북부민주당계가 들어서면서 점점 원래 민주당은 원래 민주당은 남부 쪽 성향이었어가지고 공화당과 대립했고 주권민주당을 중시했습니다. 연방공화당이었고, 근데 이제 북부민주당계가 되니까 점점 큰 정부를 바르고 소득세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의 자유무역 작은 정부 시대는 갔어요. 이제 북부의 보호무역 큰 정부 추구의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는 거죠. 즉 민주당도 공화당처럼 큰 정부, 국적 있는 경제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걸 대공황 때 뭐라고 배웠죠? 점점 작은 정부 자유방임을 통해 가지고 넘어왔다. 근데 혁신주의, 진보주의, 큰 정부를 세게 추구하는 단계로 넘어간 상태에서 대공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게 다 개소리예요. 다 개소리예요, 진짜.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했는데 점점 큰 정부화 되면서
전쟁 시대까지 넘어가면서 대공황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그대로 타서 더 센 큰 정부를 들은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더 세게 된 게 그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전쟁 문화 시절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단위에서 장악한 정치 보수 시스템과 대립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은 주별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연방정부가 컨트롤할 정도로 힘이 점점 더 세진다는 뜻입니다. 이전엔 정치 보스들에게 휘둘렸다며. 결론적으로 이 절정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 태머니오로 이때부터 몰락이 시작되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지면서. 그래서 정치 보스 시스템은 그렇다고 다 부순 건 아니에요. 다른 정치 보스를 택했습니다. 민주당 뉴욕주 주지사라는 대통령 루트를 탄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사람이 똑같아요. 클리브랜드랑 태머니오 때려잡기를 해서 이 사람은 좀 정직한 사람인가? 이 기대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비아가 된 로비스트 제도에서 벗어났는가? 이제 요때부터 이제 로비스트 공식적인 창구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루즈벨트부터 예. 루즈벨트 시점쯤부터 이제 로비스트 제도가 공식적으로 창구가 되는데 당연히 홀로 대통령 지지자 없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지도자에겐 지지자가 필요하고 싸우는 자에겐 방어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싸우고 지지자는 지키고 게다가 큰 정부잖아요. 뭐 도와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소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거 여차하면 독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때 유명한 정치 보수가 누구냐? 프랭크 헤이거. 뉴저지 민주당을 장악하고 뉴딜을 지원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도 비싼 뉴욕보다는 뉴저지에 노동자가 많았고 그 노동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 게 이 프랭크 헤이거입니다. 뭐 겸사겸사 뉴딜 자금도 좀 먹고 꼭두각시 주지자도 만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자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모호한 합헌성의 두 가지 조례에 의존했습니다. 정치적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효과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조례는 공공안전위원회 헤이거 자신에게 폭동, 방해 또는 무질서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집회 허가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뭐 자기가 자기에게 이 권한을 부여해요. 정치적으로 가까운 동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은 이제 헤이그의 적극적인 보호자였다. 루즈벨트는 편리의 말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소는 잊어버려. 프랭크에게 그만두라고 해. 야, 이 정도 하고 내려가. 그래서 단 이건 조용히 해라. 헤이그의 지원이 필요하고 뉴저지도 원한다. 왜? 핵심 지역이니까. 이 사람 한 말 중에 유명한 게 이겁니다. 들으세요. 여기 법이 있습니다. 내가 법입니다. 이 아이들은 일하러 갑니다. 내가 법이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부패에 이후에도 똑같이 미국은 부패에 시달려요. 근데 뭐 지금도 아니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나 가만 냅두면 부패가 되고 발전해야만 부패가 벌어집니다. 다음 흐름을 기억해 주기 바라요. 주권을 중시하던 민주당도 이젠 중앙 집권화를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세게 강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말하자면 자유방임도 자유무역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영국이 하다가 제국주의 시절부터 점점 이게 영국이 이거 그나마 거의 비슷하겠는데 독일이랑 미국한테 슬슬 프랑스한테도 쓱 밀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집중 투자해야 되나? 이러면서 블록화하면서 이제 자유 방임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미국에서는 오히려 민주당도 큰 정부가 되었고요. 시장 개입이 더욱 강해지고 1차 세계대전 후 최대 77% 소득세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다시 관세 높이고 소득세를 낮추는 정부 조정기간에 이거는 이제 전시에는 알만한 거니까 정부 조정기간에 대공황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전과 달리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그 이전에는 1차 세계대전 전에는 최대 70%였는데 이젠 25% 소득세가 최대치인 상태로 고정이 돼요. 바꿔 말하면 정부 기능이 커져서 이제 더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급의 큰 정부조차도 정치 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중이 진실을 찾고 감시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교육에서부터 세뇌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교과서에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 체제, 자유무역 체제를 미국과 독일이 적용한 것처럼 이야기했고 그것이 독점 문제를 불렀고
그래서 큰 정부를 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바꿨죠. 큰 정부를 하는 과정에서 독점이 생겼고 그 독점을 또 깨기 위해서 더 큰 정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디플레이션과 함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정부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딜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 맞는 게 없는데 뉴딜을 10년간 했는데도 뉴딜이 마치 뭔가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뉴딜을 10년간 했는데도 해결을 못했어. 이거는 아예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니까 10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1929년 의회에서 울듯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 나는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세뇌되었고 뉴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일까? 심지어 그 교사는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예 그냥 진실을 대놓고 감춘 거죠. 이거는 그냥 적당히 알아봐도 나와요. 논문에도 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디서 이런 세뇌를 배웠을까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넘어서 더 강해졌어요. 정부의 권한이. 제국주의 지나고 난 다음에 더 강해졌어요. 이전 정부보다. 정부의 힘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사적인 데까지 개입을 해요. 금주법입니다. 진보주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뉘거든요. 초기 클리브랜드 2기 시절인데 깨끗한 이미지로 당선이 되었으나 롱 디플레이션에 이제 철도법을 맞고 이제 주춤을 한 거예요. 농산물 버블인가? 어제 1894년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시개혁운동, 사회복지운동, 반독점운동, 언론개혁운동. 그리고 전성기 시절에는 시어도 루즈벨트 제국주의 시절 곤봉동치가 나옵니다. 요때 FDA가 나오고요. 요 당시에 압생트와 코카콜라의 마약 문제 같은 그런 약품들이나 수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 FDA도 넘어가고 환경보호구역도 이 사람이 설정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규제,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 이 사람이 하는 거죠. 트러스트 규제하고 폭력 노조 규제하고 양쪽 다 맞고 그래서 최초의 노동자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대통령도 이 사람입니다. 사회주의의 테러를 막은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진실을 보려고 노력한 사람들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끝내버려요. 글로벌 제국주의 공무원 정치 이것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제국주의를 했죠. 조선은 이제 가스라 테퍼트 맞았고 이 사람한테 조선에 이제 미국 관광이란다. 미국의 그 문명을 경험하려고 가서 조선 대신들이 시어도어 루즈벨트한테 절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뒷이야기에 했어요. 아직도 노예가 있는 국가가 있다니 하면서 분노했다는 그런 가스라 테프트 시절에. 그리고 우드로 윌슨이 절정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뉴 프리덤이라고 딱 해서 관세 낮추고 소득세 올리고 효율적 완료제, 즉 실적주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를 이때 본격적으로 설립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학 박사거든요. 여성 참정권 운동도 이때 나오고 금주법이 이때 통과돼요. 그래서 세퇴하는 건 1차 세계대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세퇴합니다. 오히려 보수화 경향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읽고 정상으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왜냐면 이거 그 소득세가 72%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되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왔는데 워낙 금주법은 자료가 많으니까 대충 나무 위키나 있고 금주법까지 할 정도로 정부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소련도 저건 못했어요. 소련도 못했을 정도인데 하물며 이 시기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련도 저건 당연히 똑같이 실패했지만은 소련도 함부로 저건 못했어요. 일단 금주법의 배경, 그 당시 글로벌 트렌드가 금욕주의 트렌드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금따르 법제화? 금따르 운동? 이런 거 비스무리한데 어쨌든 술, 담배, 마약 등 모든 기호품을 끊는 운동 느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미국은 노예노동 시절에도 가성비가 안 받다고 뼈있는 닭다리와 닭날개를 던져줬을 정도인데 술을 끊어라. 이게 유통망이 구축된 요 미국은 기아를 겪을 환경이 아닙니다. 즉 술 만드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정도 수준의 환경이 오히려 남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여러 문제가 남은 상태의 이유는 사실 술, 담배, 기타 기호품 때문이다. 요렇게 청교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관점은. 이 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딱 봐도 정치
보스에서 어딘가에서 돌았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금주법은 이미 연방법 이전에 보수적인 곳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코카콜라가 원래 와인이었는데 이거를 탄산수에 코카잎 타가지고 만들어낸 게 코카콜라입니다. 즉 아틀란타 같은 곳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은 미국의 청교도적인 가치에서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 그 다음에 술, 이걸 이제 사치품을 배포하면서 대중 소비로 세금을 걷는 세수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빅토리아 모델이 오히려 더 우수하지, 이런 청교도적인 건 우수하지 않다. 프랑스는 유명한 와인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정치 보스 중에 이제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당시에는 술 마시고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술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에요. 녹색이 독약을 뜻하게 되는 계기도 압생트예요. 그래서 애틀랜타의 금주법으로 탄생한 탄산수가 코카콜라인데 코카인이 들어가고 뭐 이랬던 마약이나 이런 게 들어가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권력이 개인의 기호품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강해졌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폐지도 로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하죠. 즉 정부의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공황을 잘못 배웠습니다. 정부의 권력이 극단적으로 강해졌을 때, 그때 대공황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럼 1890년. 자, 진보주의 시기와 대공황. 영국은 사회 진화론을 적자생존, 제국주의 정당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가 나오고 백인의 징, 우리가 제일 우월한 인종이야, 제일 진화된 인종이야. 그래서 저 흑인이나 아시아인을 가르쳐서 교화시켜야 돼. 그래서 이건 사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이죠. 왕과 귀족은 뭐 젠틀이 노동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딱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진화됐을 것 같아, 이렇게 위계로 보면 왕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진화된 인종, 요 시스템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인종으로 따지면은 다른 인종보다 우수한 인종이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대영 제국, 최고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제일 우월하다, 이런 우월적인 거, 디플레이션 때 보통 이런 우월주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진화가 필요하니까 국내를 개혁해야 되겠구나. 이게 혁신의 시작입니다. 미국 혁신의 시작이 이때부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진보해버립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고 가리키는 벡터는 그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따라하기라면 2차 산업혁명은 미국만의 혁신 시기였고, 매뉴팩처링, 대량 생산 체계가 이때 나와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이제 영국과 달리 미국은 기업가가 될 수 있고 최상류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엔지니어가 영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신입 엔지니어도 미국으로 가요. 숙련 엔지니어들은 이제 늙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리고 숙련 엔지니어들끼리 이제 노동조합 하다가 이제 저항 맞아가지고 왜 너네들만 그따구 비싼 조합비 내라고 하고 그러고 앉아있냐 하면서 일반 노동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또 그것도 깨지던 시기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사회 최상위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대량 생산 체제가 이렇게 갖춰져요. 그래서 미국은 독점기업 규제는 정교하고 민간 시스템의 위협이 되기에 규제하는 것이라서 신흥기업이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벨 연구소, 알코아, 로키트사, 포드 이때 다 나옵니다. 이때 인류의 진보가 엄청나게 이루어져요. 기아 해결은 당시 선진국 중 미국이 가장 늦게 이루어졌는데, 왜냐하면 철도 깔 게 너무 많으니까 전기 대중화는 미국이 제일 먼저 이루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미국식 대량 생산 체제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선박하다면서 유럽에선 도입되지 않았어요.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적용이 되면 점점 이제 사람의 고용이 줄어드니까 장인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렇게 과잉 생산품이 생기니까 과잉 재고를 이루고 다시 디플레이션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고가 되고 그렇게 디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옵니다. 정치적인 거 제외하면 지금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나오죠. 네오 케인즈니언들이 하는 주장들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2022년부터 이어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종할 가치가 없으니까 밀턴 프리드먼의 이제 통합화 이론을 추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추종하겠다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됩니다. 왜? 이 자기네들의 통화에 대한 예측이 틀렸으면은 통화에 대한 계산이죠. 이건 또 예측도 아니었죠. 계산이 틀렸으면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자, 그럼 밀턴 프리드먼의 말과 논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후 각국 긴축 재정으로 화폐가 부족해졌어요. 그리고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 하죠. 영국은 또 심지어 귀족 돈을 떼먹었죠. 이거 정부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계속 주면 인플레이션은 날 텐데 영국은 귀족 돈을 떼먹었죠. 미국과 프랑스는 긴축 재정했고 독일은 세금 인상과 공무원 임금 삭감을 했고 그래서 모두 시장 화폐를 줄이는 역할이죠. 이것들 다 나가는 돈 줄이고 있잖아요. 영국과 프랑스는 장기 불황처럼 제국주의적 블록 경제를 추구했고 그러니까 시장 규모도 더 줄어들죠.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 근데 전쟁이 끝나고 재건되니까 전 세계에 공급되던 미국의 식량도 이제 남아돌고 공산품도 남고 재고도 남아요. 과잉 공급 디플레이션. 여기에 전쟁이 끝나고 나라 돌아온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일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다시 또 돈 쓸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수요 부족 디플레이션. 반대로 일할 사람은 많죠. 그럼 뭐 임금도 줄어들겠죠. 그 고종환율 시스템인 근본이제를 버리고 평가절하를 한 나라들은 대공황으로 빨리 회복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평가절하라면 총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확대돼요. 중국이 저걸 제일 많이 합니다. 중국을 절하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싼 값에 열심히 외국으로 팔아먹어요. 보통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환차익에서 그 강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강달러가 되고 그 약원화가 되면은 그 수출이 증대하거든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사실 전 세계 다 비스무리한데 미국이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규제하는 게 뭐냐면은 야, 그 친한 나라들만 해줄게. 우리끼리 블록화할 나라들만 해줄게. 중국은 안 돼. 중국 빼. 중국에 관련된 거 전부 다 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상태죠. 그래서 근본이제 버린 나라들, 근본이제가 사실 금리 인상 시스템인데 이 당시에는 디플레이션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더 디플레이션이 세게 오죠. 그래서 이게 역시 스태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봐도 맞았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문맹이 해결되니까 대중선동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에 고용된 사람이 피아르의 아버지 에드워즈 버네이즈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요 시기는 대중선동 그리고 언론선전 요런 시기라고. 포퓰리즘의 시기이고 무대에 올라서 전쟁 채권을 팔던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과거 제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종료하고 뿌리 깊은 나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에 보면 정치에 관련된 논쟁인데 이건 그냥 한번 올려놓은 거고 마지막 화에 죽어가는 정기준과 토론을 이렇게 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집에서 기르는 개를 보면서 저 개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의 글자는 위정자와 지배층에게 그렇게 이용될지 모른다. 백성은 어리석어 보이나 지혜로서 속일 수 없다 했어. 허나 그 말은 어쩌면 오히려 어리석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너의 글자로 지혜를 갖게 된 백성은 속게 될 것이다. 더 많이 속게 될 것이고 이용당하게 될 것이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개새끼처럼. 그럴 수도 있는데 지혜로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매번 싸우고 또 싸워 나갈 것이다.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속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겠지. 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역사니까. 지더라도 괜찮다. 수많은 왕족과 지배층이 영멸했으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수천만 년 동안 살아남았으니 수만 년 동안 살아남았으니까 또 싸우면 되니까. 이게 뿌리 깊은 나무가 진짜 잘 만든 딱 잘 만든 드라마는 이 생각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전 세계는 미국이 잘 굴러가고 미국의 기회가 늘어난 걸 보고 우리도 그런 나라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글을 알면요 선동의 대상이 돼요. 근데 글을 아는 자에겐
책임 있어요. 그를 알기 전에는 그냥 먹을 거 주고 돈 주고 혜택 주고 이러면 막걸리 한 잔에 찍어줘요. 표를 줘요. 근데 그를 아는 순간부터 이제 선동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속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익이 되는 곳을 택하고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로비가 존재하는데 한국은 아닌데 앞으로도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신사들은 다 하잖아요. 흑인들이 문맹률이 해결되면서 이 사람들도 다시 선동의 대상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문맹 검사제라는 게 있어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징크로우법이 바로 통과되고 이게 사실 전국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민권운동 전까지는 계속 이랬어요. 그래서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 선거권 저도 있잖아요. 너 문맹 검사제 통일과 헌법을 읽고 해석하거나 라틴어 번역하는 등 일상생활에 무관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흑인 투표율 0%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선거로 오면 어떤 백인들은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어요. 예, 참. 그게 그래요. 1820년에는 이제 악어 사냥한다고 플로리다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악어 사냥한다고 총 하나 들고 가가지고 흑인 마을에 들어서 아기 내놓으라고 흑인 노예는 그 아기를 줘야 됐어요. 자기 자식을. 주고 아기를 그 연못 근처에 묶어놓고 악어가 올라오면 아기를 미끼로 흑인 아기를 미끼로 악어를 사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잘 안 변하고 세상은 살짝 더 좋아지는 뿐이에요. 진짜. 그래서 국가는 하나의 전체주의적 조직이 아니고 조직이란 건 포용성입니다. 뭐 계속 싸워 나가요. 그리고 정치인이든 기업이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기업에는 열심히 독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는 마치 서로 카르텔을 맺어야 되는 것처럼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정치도 독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세게 싸우면 싸울수록 이익이 납니다. 그래서 국가는 하나의 전체주의적 조직이 아니에요. 전체주의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랑 포용성이 있어야 되고 개인과 집단이라는 다양한 공동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집단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로 보면 지도자와 지지자 그리고 무관하게 각기 자기 직업 소명으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대립 구도에서 그냥 중간에서 자기 직업 소명은 나는 이 일만 잘하면 돼 이러는 사람들과 별 생각 없는 사람 뭐 어느 쪽이든 이런 사람들로 갈립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구성하는 게 조직입니다. 때때로 직업 소명자들은 정치에 입사해서 그대로 배척되는 일도 존재하죠. 과거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그런 입장이고 요즘으로 따져도 여전히 희생 많이 당해요. 직업 소명자들은 항상 희생당해요. 권력이 없으면. 그냥 일만 하다가 희생당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아예 재갈을 물리죠.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면 재갈을 물리죠. 많아요. 중요한 거는 현대 국가의 목적은 국가의 존재 목적 자체가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국가의 행복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공동체주의로 이어지는데 전체주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이 이룰 수 없는 행복을 공동체에 있으면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전체주의,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동체가 중시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주의는 달라요. 전체주의는 전체가 더 중요해요. 개인의 파편을 반대하고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 통일되는 어떤 규격화된 형태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북한이나 중국 시스템이에요. 개인의 행복보다 전체가 최우선이고 흔히 반대하면 닥치고 있어라는 게 한국의 진보에서는 이게 글로벌 좌파들 거의 다 비슷한데 한국의 진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 이게 배타적 지지라고 합니다. 뭐 그냥 윗선에서 지지하면은 그냥 전체가 다 지지하는 거예요. 뭐 반대 없어. 뭐 반대 있으면 닥치고 있어. 그냥 그래서 저는 집속주의자, 민주노총이나 이쪽을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그건 자기가 거기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거기 참여한 거고요. 적극적으로 도왔든 아니면 덜 도왔든 도운 겁니다. 나치 시절에 독일 국민에게 그 반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 대다수가 반대를 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도운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1차 세계대전의 동맹국이든 협상국이든 평범한 평민 남성들을
분쇄기로 갈아 넣은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전체주의 때문에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종주의나 애국심이나 국가주의나 이런 거 최대한 극복하려고 발전되어 온 게 인류의 방향입니다. 세상 사는 이유는 명확하고 그 전 단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주의적 우월감이 있다면 귀족주의적 우월감은 더할 겁니다. 그 귀족들이 장교였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리고 그 평민 남성들을 다 분쇄기로 갈아 넣었죠, 전쟁 때. 그 몇백 미터 전전하는데 10만 명 죽이는데 거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전범에 가까운 그냥 무작정 사람 밀어넣는 이런 전쟁이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돌아가면요, 인간도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청년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게 우민합니다. 뭐 제국주의 시절에 애국심을 더더욱 중시했고 인종주의를 중시했죠. 이게 우민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우민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 적 있어요. 플랜테이션 미스트리스의 역할 중 하나가 노예들에게 성공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개신교와 카톨릭 중간에 있는 성교회는 사제들에게 속지 말자면서 직접 글을 읽은 청교도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흑인들에겐 개신교 기반의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밝히는 계몽주의, 그리고 레이셔널리즘, 이성주의. 그걸 밝히는 건 농노 시절엔 사제, 흑인 노예 시절엔 플랜테이션 귀부인들이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에겐 글을 가르치는 게 불법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진실이 모든 걸 치유합니다. 진실을 사랑해야 하고 실존을 회피하면 실존에 보복당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당하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에 있는 건 결국엔 나한테 와요. 알기 어렵고 판단할 수 어렵더라도 최대한 알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전직 이라크 참전하고 미국 민주당 여성의원의 의원 출신이 고발하는 이 내용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민화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예나 지금이나 뭐 카톨릭에서 사제 가지고 컨트롤하듯이 생각하는 능력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익에 관해서. 반대하면 닥치라고 말하는 건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는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소한 움직임 하나로 규율이 깨집니다. 한 번 포기하면, 한 번 닥치면 그 다음에도 닥칠 수 있습니다. 너 한 번 했었잖아. 굳은 다짐도 작은 유혹이라는 어긋남에서 흐트러지는 거예요. 누구나 완벽한 말은 못합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옳은 것을 계속 찾아가는 시작점이 말이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표현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병이라고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결국 중립을 욕하는 경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반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대립 과정에서 세상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 진영은 절대 우민화를 보고 두지 않을 테니까. 우민화 과정인데 저걸 절대 냅두지 않을 테니까. 직업 소명으로 움직이는 중립자들이 또 있어야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우리가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잊은 게 있는데 경청 능력, 공감 능력은 틀렸어요. 옛날에 제가 배울 때는 말하는 사람이 듣게끔 노력하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공감하게끔 노력하게끔 자연스럽게 경청하게끔 자연스럽게 공감하게끔 그렇게 노력하는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마치 PC주의 문화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뭐? 너 왜 여기 참여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안 하면 혐오라고 몰아세워요. 이게 좌파 방식이고 배타적 지지거든요. 자기랑 전체주의적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계속 배척하고 욕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팔리면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우월감을 받아들이지 못한 너의 감수성이 부족한 거야. 너의 공감 능력, 그 다음에 경청 능력이 부족한 거야.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니들이 노력해야지. 왜 니들이 돈을 벌고 니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물어보면 역풍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일수록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건 좌우가 없어요.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얻을 게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중립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지도자의 방향과 그런 것들은 지도자의 방향과 지지자들의 절제와 태도가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보들이 맨날 뭐 뛰어있으면 거기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숟가락 얹거든요. 그거 뭐 배타적 지지 행위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사회주의자들이 이어오던 방식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 거기 갑자기 뭔가 대도 안 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최근에 백골단이란 게 제일 어이가 없었어. 자, 그럼 끝으로 그 시대의 인종차별을 이야기해보죠. 물론 지금 시대의 도덕관으로 과거 시대에 판단하는 건 역사를 잘못 바라보는 건데, 우민화는 반대로 그 우민화를 시키는 중에 괜찮은 방법이 우상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 기나긴 컨텐츠를 봐주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에 투자라 라고 해서 이제 같이 투자합시다. 그리고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이러면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해도 반만 믿으십시오. 반만. 그럼 그러면 이제 내가 치킨 하나 먹을 정도는 넣어봐도 되겠다. 제가 안 할 거라고 보장 못해요. 저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치킨 하나 먹을 정도의 돈으로 해봐야 되겠다. 치킨 하나 안 먹지. 딱 이런 느낌이면 모르겠는데, 예, 기본적으로 어디에 크게 투자하십시오. 올인하십시오. 리스크를 거십시오. 이러면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하면은 저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 시대 사람들이 완결무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대에 그 완결무결한 걸로 근데 지금 시대에 적용되면 우상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해보죠.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위에는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인류 자살 방지 운동. 데일 카네기 저서를 보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흑인에게도 매우 친절했다라며 칭찬하는데, 테이무 이 사람은 인류 자살 방지 운동을 펼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인류는 계속 아이를 적게 낳아왔고 오히려 오래 살아서 인구가 늘어난 거다 이 말을 했거든요. 철도 버블이 끝나고 이미 기아가 해결된 시기였는데 원래 결혼이 늦은 청교도 결혼 시기가 더 늦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인류 자살 방지 운동의 인류란 건 백인입니다. 백인을 뜻하는 거예요. 우드로 윌슨,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사학위를 준 사제관계인데, 이승만의 미국 활동 상당 부분이 윌슨 시기에 겹쳐요. 그래서 한국 독립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거 윌슨 대통령 말로도 좀 유명하고,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 영향으로 3.1 운동까지 이어졌는데, 우드로 윌슨이 KK와 영화권은 아니다, 동조하지 않았다는 서열도 많은데, 이 사람 시기에 인종관계는 차였고 이때 인종분리 정책을 취했어요. 실제로 이승만에겐 좋게 평가했을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미국인의 입학을 막는 등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사람 뉴딜 정책 중에 중국계 흑인계 미국인에겐 혜택이 되어서 좋게 평가받는데 일본계 미국인에겐 좋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은 일본계 미국인은 진주만을 대비할 때 일본에 대응해서 미국을 도울 사람을 찾았는데 일본계 미국인 중에 도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계 미국인은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베를린 올림픽을 우승한 제시 오원스가 있어요. 프로파간다로 히틀러의 흑인이 우승하니까 히틀러의 아리아인 우월성을 싫어했느니 하는데 자서전에서 오히려 히틀러와 악수하고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올림픽 영웅으로 미국에 돌아왔지만 환영 리셉션이 윌도프 여기서 객실로 이동하는 순간 백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막아섰고 화물용 승강기 이용해라. 그리고 원래 올림픽 그 수상하면은 백악관에서 초빙하는데 초빙도 안 했다. 그래서 이게 더 서러웠다라는 자서전에 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말을 했었는데 그냥 프로파간다로 히틀러에게 한 방 먹였다, 이런 식으로 영화까지 나오고 그게 퍼져 있어요. 히틀러가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루즈벨트가 저를 무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저에게 정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가슴 아팠다 라고 했죠. 그리고 루즈벨트는 오웬스의 승리나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한 18명의 아프리카 미국인의 승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1836년 백악관에는 백인 올림픽 선수만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치 유대인 차별 정책은 미국 흑인 차별 정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미국의 흑인 차별 정책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독일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알아요. 겸사겸사 이야기하는데
EBS가 사실 유시민 그 작가 누나도 근무하고 이런 나오거든요. 여기 외로움이 혐오를 유발한다 어쩌고 저쩌고 고립되는 외로움이 혐오를 유발한다고 하던데 이거에 잘못된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산업화로 인한 실업 문제가 대두되긴 했었는데 이 당시 독일도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부조를 위해서 아무리 디플레이션이 나오더라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상호 부조를 위해서 오히려 대가족 제도가 더 세게 이루어졌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독일 상류층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독일의 전통적인 루터식 가족주의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가족 제도로 뭉쳤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민주주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가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당선된 게 1차 세계대전의 SPD거든요. 마르크스주의 정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로 당선된 게 그 당시 SPD, 마르크스주의 정파와 KPD, 극좌적인 공산주의가 협력을 했고 그 반대에 국가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는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이거는 계급투쟁보다는 민족으로 뭉치자라고 하는 나치가 당선이 된 겁니다. 즉, 두 번째에도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로 당선이 되었고 1차 세계대전 때 그대로 제국주의를 옹호했던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라든지 지식인 계층의 제자들이 그대로 2차 세계대전에서도 이 제국주의를 그대로 옹호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즉 마르크스가 원래 선거로 사회주의를 이룩할 가능성으로 영국으로 갔었으나 실제 이루어진 거는 독일에서 두 번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중심에서 있다가 사회주의로 이렇게 다른 사회주의로 이어져 가지고 나치가 나온 겁니다. 즉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이었고 비스마르크가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으나 실패했었죠. 1차 세계대전 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라 원래 제국주의의 지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여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SPD가 패전했기 때문에 그 반대 나치가 튀어나온 것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이런 걸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지금 한국 언론은 전부 NL계, PD계 기반의 대학 시절을 겪은 40대, 50대들이 장악을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데스크에서 다 컷이 돼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